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 100년 만에 폭우 해가지고 여러 피해 사례가 나오는데요. 정말 이 비 피해 많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과거에도 제가 2011년이었나요? 그때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것도 제가 방금 찾아봤더니 9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여의도 진입할 때 이제 올림픽 대로가 거의 침수가 돼가지고 못 들어왔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장마철 6월 달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8월이나 9월에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시장에 있다 보면 일반적인 통념 또는 선입관,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하나의 큰 수익이 되거나 또는 피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제가 민감을 하다 보니까 그때 우면산 사태 이후로 제가 내린 결론이 우리나라는 장마철보다 비 피해는 8, 9월 달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조심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장마철에 이렇게 큰 피해가 오지는 않았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식 시장도 모두가 이렇게 걱정을 할 때 보면 큰 피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이제 존 템플턴 경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해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져서 행복 속에 죽는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위대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10명 중에 8명, 9명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큰 피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대비를 하니까요. 지금 전 국민, 전 국가 모두가 다 이 인플레이션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 피해도 역시나 이제 일반적인 통념하고 다른 이런 8, 9월 달에 항상 발생을 하듯이 주식시장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기사에 베일버슨 갤럭시 Z 폴드 4 그리고 플립 4 그리고 삼성 폴드 폰 대중화연다라고 방금 이제 그 한국경제TV를 보는데 이제 그 되게 애플 아이폰 광고처럼 되게 이쁘고 세련된 광고가 있었길래 봤더니 이제 이 폴더폰 폰 광고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쓰든 안 쓰든 저 폴더폰 폰이라는 게 제가 이 폴더 1 쓰고 있거든요. 저는 1을 쓰고 있는데 벌써 이제 4가 나온 거예요. 4가 나왔고 처음에 이게 240만 원, 전 중고로 샀습니다. 참고로 24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도대체 얼마 하는지. 그리고 어제도 과거에는 보면 이제 폴더 이 큰 거, 이 G 플립은 여성분들도 많이 쓰시는데 이 큰 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이제 기술적 패러다임이 변할 때 이런 제품의 이 침투율 있잖아요. 침투율. 그 전기 자동차가 지금 침투율이 이제 거의 한 5%를 넘어서서 10%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팔리는 차들 유럽에서는 거의 20% 그리고 중국에서는 25에서 30% 미국이 한 5% 하다가 최근에 이제 8%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침투율이
과거 버블붐이라는 그 책에 보면 침투율이 5%를 넘었을 때 주가가 이제 아주 강력한 상승 곡선을 그린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침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태동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하면서 쓰기 시작하는지, 그런 부분을 항상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는 얼리 버드가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빨리 사가지고 이 제품이 그런 큰 물꼬가 터지는 그런 매출이 일어날 제품인지 아닌지를 빨리 체크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이제 제가 얼리버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체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이 나오거든요. 폴더블 폰이 도대체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한 어느 정도 팔리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6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주주라면 삼성전자에서 파는 이런 제품이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폴더블 폰은 뭐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이 시장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잖아요. 2021년도에 900만 대 팔렸다고 하고요. 2022년도에 1600만 대로 거의 이제 2배로 늘어났고 23년도에 2600만 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1년에 팔리는 핸드폰이 제가 한 몇 대라고 말씀드렸죠? 한 15억 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5억 대에 1600만 대면 겨우 이제 1%인 거죠, 올해. 내년 되면 이 부분이 1.5, 2%대로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스펙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의 제품인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폰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주류 반열에 올리기 위한 전략 제품으로 4세대 갤럭시 G 시리즈를 내놓았다. 아모, 알루미늄 등 개선된 소재를 사용해서 내구성을 높이면서 폴더블 폰의 독특한 외형상 특징이 실제 사용 편의로 이어지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일부 신제품 가격을 전작 수준으로 동결해서 폴더블 폰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 라고 되어 있고요. 10일 오후 10시에 오늘이 10일이니까 어제 저녁 10시에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너의 세상을 펼쳐라 Unfold Your World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으로 일단 언팩 행사를 했네요. 갤럭시 G 폴드 4와 갤럭시 G 플립 4, 버즈 2 프로 등 신제품 5종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갤럭시 G 폴드 4와 G 플립 4는 26일 국내와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순차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G 폴드 4는 후면에 5천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를 적용하고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최신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하는 이제 CPU에 해당되는 거죠. 4나노미터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Z 폴드 4의 경우에 256GB 기준으로 199만 8,700원으로 전작과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제품 나오면 바로 전 제품을 거의 이제 뭐 반값이나 거의 신제품 가격에 한 30% 가격에 그렇게 이제 좀 쓰는 편인데, 신작이 또 200만 원으로 나왔으니까 G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뭐 반값 이하로 아마 거래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보면 그동안 이제 이 폴드가 그 펜이 없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방금 광고를 보니까 이제 펜이 들어간 걸로 나오더라고요. 노트를 쓰시던 분들이 이제 이 폴더로 넘어왔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아마 펜일 건데,
그리고 G 플립 있잖아요. 네. 플립 4는 국내 기준으로 전작보다 10만 원 오른 135만 3천 원에 이제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네. 4세대는 더 많은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폴더블 폰이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는 원년을 열 것이라고 삼성전자 관계자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네, 대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에서 넉 달째 2천만 모든 길은 N으로 통한다 하면서 네이버 지도 이용자 수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네이버 지도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추이가 지금 7월 달에 2117만 명이네요. 네. 3월 달에 1944만 명이었고요. 제가 영화를 거의 1년에 한두 편 볼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두 편이 1000만 이상 관객이 본 영화다. 이러면 제가 가서 봅니다. 그게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100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영화를 좋아했을까? 가서 보고 이 영화가 어떤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을까? 그걸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윤대영 교수님하고 3프로 상담소를 진행하면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었는데요. 윤대영 교수님이 그런 명언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공감 능력이 상당히 이 사람과의 관계, 직장 생활이나 뭐 가정에서나 그리고 주식을 하는데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윤대현 교수님 얘기처럼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공감은 좀 빨리 하되 단지 신뢰는 천천히 그 주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그 주식농부 박용욱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정말 주식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변할 건지도 다 주식 시장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직업이고 또 그 투자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 세상의 변화를 느끼는 이 주식 시장에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거야. 뭐 이런 걸 갖다가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알려줬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보면 주식 시장에서 이제 뻥카도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뻥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은 빨리 하되, 예, 신뢰는 천천히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압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이버 지도가 2천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저도 빨리 깔아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미 나도 이용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7월 달에 2117만 명을 기록하면서 경쟁 앱 대비해서 2배나 많다고 하고요. 215만 개 방대한 지역 정보가 무기고 길 찾기로 기차 예매까지 한 번에 검색부터 예약까지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써본 것 같네요. 보니까 네이버 지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방대한 지역 정보인데요. 네이버 지도에 등록된 스마트 플레이스 수는 약 215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8년 출시된 검색 등록 서비스를 모태로 하는 스마트 플레이스는 매장주가 직접 최신 매장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예약 주문하기, 마케팅 메시지 발송 등 도구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카카오맵도 비슷한 서비스인 카카오맵 매장 관리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해 6월 도입해서 네이버보다 시작이 늦다. 카카오 측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 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방대한 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2019년부터는 이용자 간 장소 추천 서비스인 마이플레이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는 다녀온 장소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고 타인을 팔로우할 수 있는 일종의 장소 기반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마이플레이스를 통해 소개되는 업체는 하루 27만 곳에 달한다고 하네요. 누적 리뷰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길찾기 기능 또한 네이버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안 그래도 최근에 저는 이제 옛날에 김기사였고 지금은 카카오 내비인데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 네이버 길찾기를 바로 이용하는 걸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길찾기 기능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WAU, MAU 하면 이제 monthly average user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 주간이니까 위클리겠죠. 이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활성이 내가 액티브 유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000만 명 이상인데요.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1331만 명이 전체 WAU의 7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도는 교통수단이 아닌 목적지 중심의 길찾기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이버가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외국 다른 나라 가보면 다 구글이나든지 일본만 하더라도 그냥 야후 재팬이 제1 그 포탈이고 그 저기 주고받는 메시지도 우리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다 쓰고 있는데 우리처럼 또 HWP 한글 쓰고 있는 나라를 비롯해서 보면 저번에 그 얘기하다가 그랬군요. 코카콜라가 유일하게 코카콜라 브랜드가 1등이 못 되고 있는 나라 한국 시장.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 건강음료가 많아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도 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강력한 1등을 유지를 해줘서 네,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카오라는 또 경쟁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업체가 경쟁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비스, 글로비스, 서울경제에서 모비스는 그룹 외 매출이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글로비스는 비계열사 해상 운송 비중이 60%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잖아요. 보통 이렇게 B2C 기업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커스터머가 되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이 어떤지를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B2B 기업이라든지 뭐 모비스는 AS 부분이 있기 때문에 B2C도 약간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요 타이틀 자체가 그렇네요. 보니까 이 보통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러면 다 현대차의 그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보면 그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만 먹고 사는 회사.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룹 외 매출이 역대 최대다. 그리고 비계열사, 현대 계열사 말고 다른 계열사 해상 운송을 해주는 게 60%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가 현대기아 이외의 고객사를 찾아 나서며 홀로 서기에 나섰다. 매출에서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비계열 고객을 늘려 내실 있는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신규 고객을 영입하며 그룹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탐방을 가서 아니 뭐 그냥 현대차 그룹 계열사 거 해주면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확장성, 네, 확장성에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단점을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캡티브 마켓 현대그룹을 벗어나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글로벌라이저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주가의
멀티플이라고 하는 PER이 이제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대그룹이 망하면 이 회사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그룹이 망해도 뭐 도요타의 그 일본에 보면 이제 덴소 그룹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식으로 도요타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그런 자동차 회사, 뭐 해외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도 우리가 부품을 공급합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가 올 들어서 2분기까지 현대기아를 제외한 비계열사 고객으로부터 총 25억 6,700만 달러, 약 3조 3,640억 원 규모의 핵심 부품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연간 비계열 수주액이 25억 1,700만 달러였는데 그때보다 한 5천만 달러 더 늘어났다 그죠? 네. 현대모비스의 역대 비계열 수주 실적은 2018년도에 16억 5,700만 달러였고요. 2019년도에 17억 5,500, 2020년에 17억 5,800으로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지금 25억 7천만 달러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올해 하반기에도 현 추세를 유지하면 37억 4,700만 달러, 거의 5조 원 가까이 되네요. 이 부분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룹사 이외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모비스는 북미와 유럽, 일본의 현지 고객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완성차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서 맞춤형 영업에 공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이어 올해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에도 참가하며 글로벌 고객사와의 접점도 확대했다. 현대모비스는 하반기에도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 등에 참가하면서 까다로운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북미와 유럽 고객사를 대상으로 수주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비스인데요. 물류 계열사죠.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운반선 PCTC 사업 부문에서 비계열 매출 비중을 역대 최대치인 60%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매출 절반 이상을 현대기아 이외의 완성차 제조사에서 거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해운 사업에 처음 진출한 2010년의 비계열 매출 비중 12%와 비교하면 그때는 이제 계열사 비중이 88%였다는 얘기죠. 그때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요. 현대글로비스가 폭스바겐 그룹과 5년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유럽발 중국 수출 물량 전체를 단독으로 운송하는 등 지금까지 포드, BMW, 르노, 마힌드라를 비롯한 굵직한 완성차 브랜드를 고객사로 영입해 왔다. 그렇군요. 그 결과 2019년에 처음으로 비계열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 뒤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자동차형 강판 대부분은 현대차 기아에 공급하듯 현대제철도 그룹 의존도 낮추기에 발걸음을 뗐다. 현대제철이 그룹 이외의 글로벌 고객사에 판매한 강판은 2018년도에 57만 톤에서 작년에 75만 톤으로 늘었네요. 매출에서 현대기아 이외의 고객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정도 가까워졌다. 여전히 80%가 현대기아차에 나가는 거네요. 현대제철은 올해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자동차 강판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100만 톤으로 확대해 잡으며 독자 생존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위아 얘기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위아도 중국 장풍기차와 1조 원 규모의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유럽과 북미 완성차 제조사에 7천억 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는 등 점진적인 매출처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룹사에 있는 회사들이 독자 생존을 하면서 캡티브 마켓을 벗어나서 새로운 마켓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삼성, LG, 중국 저가 공습에 LCD 100기, 고부가 OLED 수성도 위태롭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LCD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요. 2017년까지는 우리가 1등이었네요. 근데 2018년도에 역전이 됩니다. 이제 중국이 지금은 50.9%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4.4%네요. 야, 17년도에 한국 점유율이 33, 중국이 25였었는데 중국이 51%, 지금 우리나라가 14.4%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OLED 시장도 우리가 LCD에서 벗어나면서 2017년도에 OLED는 97.9%, 그냥 뭐 한국이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중국 비중이 1.4%였네요. 2017년도에 1.4%가 지금은 16.6%가 됐고요. 국내 OLED 시장의 점유율이 8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국 국기도 이제 빨간색인데 제가 그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명품 백을 사기보다 명품 주식을 사세요라고 하면서 저희 투자 설명에 상류시비에 올라와 있는 그 투자 설명의 그 영상을 보시면, 하지만 우리가 가려서 명품 주식을 고를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게 중국하고 지금 1, 2등을 막 겨루고 있는 힘겨운 시장인지, 그리고 중국이 1등이 되는 순간 그 시장은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레드 오션화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 오션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 마진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LCD가 그런 부분이었고, 이거 말고도 뭐 많죠. 보면 LED나 태양광, 그나마 태양광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구조조정이 좀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다시 대체 에너지 바람 때문에 올라선 면이 있는데, LCD는 정말 힘겨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7년 만에 왕자 내주고 2위로, 네, 중국 LCD 부문은 이미 과반 점유했고요. BOE 등은 OLED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한국과 점차 좁혀 사정권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한때 세계 최선두에 올라왔던 대표 먹거리 산업이었던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거센 저가 공세로 벼랑 끝에 몰렸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 전통적인 캐시카우 사업인 LCD 패널 생산을 잇따라 포기한 데 이어 OLED 부문도 중국에 맹추격 당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 로드맵 부재, 정부 지원 부족이라 이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을 했다. 지금이라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완전히 몰락한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게 관련 기업들의 주장이다.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10일 디스플레이 협회와 옴디아에 따르면 매출 기준으로는 지금 2위로 내렸었고요. 그죠?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최선두에 선 2004년, 네, 맞습니다. 2004년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17년 만에 왕자를 내줬다고 합니다. 19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TFT LCD라고 이제 흑백으로, 그리고 뭐 지금도 여기 나오죠. 카시오 계산기가 제 손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 LCD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제 TFT LCD 그런 거 부분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압도적인 1등이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LCD 1등이 되고, 근데 거기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현대에서 만들던 LCD 기업이 디스플레이 회사랑 뭐 중국 업체로 이렇게
인수가 되고 많은 기술자들이 또 중국에서 스카우트 해가면서 기술이 많이 이렇게 또 넘어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 중국에 1등을 넘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LCD 쪽이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이제 폭망을 했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에도 외국인 K채권 순매수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네,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독일 10년 국채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0.9%입니다. 일본이 0.14, 15 정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독일 채권 전부 다 팔고 미국 채권 사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국내 채권 순매수 규모 한번 보시면 2022년 1월 달에 7조 샀고요. 그 다음에 6.9조, 3월 달에 3.69조, 그리고 4월 달에 7.56, 5월 달에 6.60인데 6월 달에 11.4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5.84. 6월 달에 이렇게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다는 말은 어느 정도 국내 채권 금리도 고점 친 거 아니냐, 즉 국내 채권 가격도 바닥 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7월 달에 지금 보유 잔액이 233.5조로 최고치입니다. 신용 등급 대비 높은 금리도 매력적이고요. 한국 채권 왜 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꽤 높은 거 아시죠? 네. 조금 읽어볼게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도 외국인의 국내 채권에 대한 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월별로 이렇게 쭉 매수가 들어온 부분 말씀드렸고요. 6월 말에 228조였는데 지금 233조 5,300원이고요. 네, 한 달 만에 한 4조 6천억이 늘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올 1월 말에 217조 원이었었는데 지금 233조 원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연방준비제도가 7월 FMC에서 기준금리를 2.25에서 2.5가 된 거죠. 하면서 한미금리 역전이 현실화됐지만 한국의 안정적인 신용 등급 대비 저렴한 국내 채권의 가격이 여전히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 7월 이후 외국인의 국채 선물에 대한 기술적 매도 신호가 해소됐다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며 외국인의 순매수 압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도 변화 움직임 역시 외국인 자금 유입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채 등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신설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 이자 소득에 부과되던 14%의 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과세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기사로 다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 국채의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 추진에 있어서 발행 잔액, 신용 등급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세금 이슈 등 정성적 요건 역시 충족된 것도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중요한 기사가 하나가 더 남았네요. 시간이 33분인데 마지막 기사니까 매일경제에서 빨라지는 연금 고갈 시계 이러면 2049년에 바닥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가 5년 만에 재정 개선 착수했고요. 결과를 토대로 연금 개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내년 3월 5차 추계 결과 도출하고 기금 고갈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안철수 2050년 안팎될 수도 있다라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 보네요. 일단 표를 한번 볼게요. 통계청의 인구 전망으로는 2040년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1698만 명이 됩니다. 2040년이 되면
제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65세 이상 인구에 포함이 되겠네요. 네. 국민연금 최근 재정 전망에서 4차 재정 계산 2018년도에 기금 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2018년도에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2055년이면 기금 소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적자 나는 시점이 2039년부터 이제 적자가 날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2039년에 적자 나서 2055년도에 아예 기금이 소진이 되면 한 16년 만에 그냥 다 고갈된다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개혁 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보면 무시무시하죠. 2049년도에 바닥이나 그러면 2049년이면 지금부터 27년 뒤죠. 27년 뒤면 제 나이가 거의 80 가까이 다 돼가니까 저는 100세 때까지 워런 버핏처럼 찰리 먼거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지낼 건데 80세 전후로 기금이 고갈되고 나머지 20년을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요 기사를 가져온 이유고요. 지금 적립금이 한 1,00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운용을 조금만 잘하면요. 이 기금 고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 2%만 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되고요. 그게 이제 복리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기금이 커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이 지금 그 국민연금이 어디가 있냐면요. 전주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주투신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사학연금은 나주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큰 자금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부는 이제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세종시에가 있고 이렇게 큰 기금들을 다 이렇게 지역발전, 균형발전이라 해가지고 다 찢어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거래소는 어디로 이전했을 때 어떤 이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주나 전주에다가 몰아가지고 그쪽은 연기금 도시 뭐 이렇게 하면 전 세계에서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이런 데도 그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이거든요. 그러면 전주나 나주에 가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뭐 우정사부 이런 식으로 기금 도시가 돼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증권사가 브랜치를 반드시 둘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외국계 증권사마저도 그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면 국민연금이 지금 전주에 가 있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서울에서 가족을 데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제일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족들은 다 서울에 두고 이제 뭐 세종시만 하더라도 뭐 수서에서 기차 타고 다니시죠.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이제 주말 부부 하면서 생활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수 인력이 내려가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우수 인력들이 내려가 계시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네. 거기다가 약간 공무원 조직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 이런 제도가 약하니까 내가 그 정말 그 명예직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이 자본주의에서 이 어떤 그 활력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 자금이니까요. 네. 노후 자금이 이렇게 빨리 고갈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들이 이렇게 국민연금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고 좀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주제는 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